자, 또 이어서 85번 들어가도록 하죠. 주택법 영상 리모델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답은 4번이죠. 4번 보시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몇 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한가? 5개 층은 아니고요. 3개 층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기존 층수가 14층이 하면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3개 층이 아니고 2개 층까지만.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 85번의 1번 지문은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 리모델링 뜻은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 이렇게 암기하시고, 주택법은 근데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증대개 이렇게 세 가지, 두 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노후화학재 기능 향상을 위한 대손하고 증축 행위를 말하고,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증축, 대손, 개축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지문에서 알아둘 것은 이 주택법상 증축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은 바로 경관수가 15년은 지나야 허용된다는 것, 대손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은 10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축할 때에 기존 면적 대비 얼마까지 더 수평 증축이 가능한가? 기존의 그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했다 그러면 30%까지 허용되고요. 그리고 미만이면 40%까지 가능하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게 될 때는 기존 세대수 대비 15% 이내까지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이거 받으시고, 5번 이 국지공, 약자로 국지공을 하죠. 공공사업 주행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든 또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을 건설공사하든 대지 조성사업하든 이네디 사업할 때는 밑자해서 감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좀 받으시고, 86번 리모델링 주택자비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4번인데요.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는 조합, 리모델링 주택자비라 하는데요.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결의증명서, 경관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결의증명서와 관련해서 그 주택단지 10동 있다, 10동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자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결의증명서 넣고 경관서 서류 넣고 등등 넣어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를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조합은 설립되죠. 등기 없이. 이때 조합 측에서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팔고 나가세요 라고 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자 86번에서 1번 공동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그 공동택의 수가 바로 10세대들에도 그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자는 구성원수의 제한은 없어서 20명 미만이도 이상해도 된다. 맞고요. 2번과 3번을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2번은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 시 내는 결의증명서이고요. 그때 결의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수치를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은 리모델링 주택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합 측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죠. 그때 허가 신청서에다 첨부할 동의 비율이었습니다. 그 동의 비율하고 바로 2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3번 보면
리모델링 주택자비 공동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장에서 구청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허가 기준과 관련된 동의 비율 바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는 그 전체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와 각 동의 구분수야 및 의결권은 각 50% 이상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갈 수 있고요.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동의했던 친구들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허가 신청서가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제출된 후라면 이 동의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을 보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해가지고 이때 사업계획서를 얻어 건설 공동택 소유자와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복리설까지 함께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공동택 소유자도 복리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각 그 세대의 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체가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고 인정되는 거 아니고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 5번은 그런 말이니까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87번. 이 87번하고 87-1번, 87-2번은 주택법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조합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왔던 내용들도 관심 있게 잘 봐두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지문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두십시오.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지문들 잘 소화하시면 본시험에서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87번 주택법상 주택조합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보면 이 조합원이었던 자가 사망,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했다. 사업계획 승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이 됐다. 이런 경우 조합원 추가 모집이 가능하죠. 그리고 충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추가 모집하는 자와 충원된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요건 여부 판단. 이것은 언제를 기준하느냐? 설립인가 신청일 그거 맞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해서 판단해요. 그런데 이 경우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지를 상속받은 자, 이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다 할 때 한다가 틀렸죠.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 조합원 사망이 있겠고 그 사망했던 분의 상속이 있다. 상속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할 때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1번 지문은요.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죠. 요건들. 그 보면 조합설 민가 신청일 가로 건너뛰어서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그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 하나여 소유한 세대주의 세대주는 지역 주택자배 또 직장 주택자배 구성원이 될 수 있죠. 다만 이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신고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할 때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이 지역 주택자 만들 때는 바로 그 법정된 지역 주택자를 결성할 수 있는 지역이 9가지로 편제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야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이 가택자 근로자가 주택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할 때에 시장에서 구청에서 설립인가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할 때는 설립을 받죠. 그러나 군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할 때는 신고가 된다는 것 맞고 4번 이
주택조합이 설립인가 받으면 만들어지죠. 그때 인가받고 나서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늦어도 2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란 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으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해 할 수 없고 교체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이런 기준을 받느냐? 지역하고 직장만 맞습니다. 87-1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 4번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이 주택법에 들어왔으니까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돼요.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인가를 시장소 구청장한테 신청함에 있어서는 설립인가 신청서에다가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이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소유권도 이 정도 확보했습니다. 라고 두 가구권을 모두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동소권입니다. 그때 사용권은 8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15% 이상. 이 두 가구권을 다 충족해야 리모델링, 그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권원, 사용권은 80, 그거 맞죠? 대지 소유권 15% 맞죠? 근데 뭐가 틀렸냐? 동시권입니다. 거기 보면 85% 사용권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확보하거나 이게 틀렸어요. 하거나가 아니라 하거나 그러면 선택적 요건 되거든요. 여기 80이 됐든 15가 됐든 둘 중에 하나 요건만 충족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하거나가 틀렸어요. 하고 그래야 돼요. 동시요건입니다. 이것도 충족되고 이것도 충족돼야 된다.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꼭 알아주시고 이 4번의 숫자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 확보는 15% 이상, 동시요건이다. 그리고 1번도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바로 좀 간식에 받으셔야 하는데 이 주택법상 그 주택조합의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들 그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 줄 수 있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때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인 만들어서 중개업자가 됐다 그러면 자본 얼마 있어야 되는가? 개인명으로 이 중개업자가 됐다면 자본 얼마 있어야 되는가? 법인은 5억 원, 개인은 10억 원이 있어야 업무를 대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수치를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끝들이 있다가 중요하다 꼭 아시고 5번 마지막에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87-2번 보죠.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이다 옳은 것. 자,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되겠고 1번, 2번은 틀렸고 3번은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그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라고 하는 것은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한합니다. 그런 세대수의 바로 거기 한번 그 가로가 하나 지워버리세요. 가로 하나를. 가로 하나 그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말하되 법 20조에 따라 주택건설 임대택 건설하는 공급하는 세대수 제한된다. 이와 같다. 그거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그래 아무튼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한한다는 거. 그리고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50호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되 바로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한다. 이거 꼭 알아셔야 돼요. 암기하고. 맞다. 3번 맞고. 그럼 1번이 왜 틀렸는가? 1번은 1년을 일단 2년으로 수정하시고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1번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장호수 고정할 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때부터 모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 모집 신고가 수리됐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는가, 2년 될 때까지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거 1년을 2년으로 수정을 했죠.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총회 개최가지고 조합 사업 종교부를 최종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수정해서 정리하시고, 2번은요 2년을 지우시고 3년으로 수정하십시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원을 받아놨다면 그날부터 늦어도 몇 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내야 되냐? 3년입니다. 만약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바로 해산여부를 결정해 들어야 돼요. 그래서 3년이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총회에 있어서 해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년이라 3년이다. 조합설립인가 받았다면 3년이 된 날까지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라 그 말이죠. 받지 못하면 해산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4번은 10%가 틀렸습니다. 50%입니다. 4번은 10%가 아니라 50%고, 그래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바로 50%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50% 수정하십시오. 50%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호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죠. 자, 그래서 10을 50으로 수정하시죠. 이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됐습니다. 5번은요 3년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3을 5년간으로 수정하십시오. 이것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서요 바로 그걸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계약서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요. 설명한 내용을 가입 신청자 이해하였음을 바로 조합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다가 신청자의 가입 신청자 확인을 받아서 그걸 복사하고 복사본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신청자에 교부해 줍니다. 이때 조합원 모집 주체는 그 조합 계약 가입 조합가입 계약 설명서 확인 사본을 복사를 5년간 보관하도록 됐다는, 그래서 3년이 틀렸습니다. 5년이다 이거 꼭 기하시고. 근데 주택법은 여기 주택조합 있잖아요. 조합가입 계약 설명인서를 5년간 보관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농지법상 이게 또 하나 들어왔죠.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을 경영하고자 바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들어왔다. 발급권자 시구 운면장은 농취증을 발급해주고 농업경영서 그걸 보관하겠는데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낼 때 들어왔던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농업경영계획서라든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시 들어왔던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해야 합니까? 거기는 보존해야 합니까? 거기는 보존을 10년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꼭 헷갈려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주택법령상 내용으로서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기관시설한 것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망,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기관시설인데 1번과 2번은 바뀌었죠. 복리시설하고 부대시설이 바뀌었죠. 복리시설이 이렇게 들어오고 부대시설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는 어린이집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5가지는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담장, 그
그 다음에 건축설비 이런 것들이 바로 부대세다. 이거 꼭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틀렸는가? 다중주택이 틀렸죠. 주택은 바로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중생활설이죠.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시설. 과거는 고시험을 했는데요.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걸로 쓰고 있는 바다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설,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설이죠. 자, 2종 근린생활설이든 숙박설이든 다중생활설은 주택법으로 넘어와서 준주택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 준주택은 이런 다중생활설하고 기숙사하고 노인 복지주택 오피들이 있다. 그래서 다기노오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 5번 주택법상 주택자 부족은 세 가지가 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래서 재건축 주택자 아니고 임대 주택자 아닙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89번. 이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자 시험에 꼭 나올 건데 5번이 틀렸습니다. 왜 5번이 틀렸는가?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바로 1번에 나왔죠. 한국토지주동사 등록사업자인데 이네들이 발행할 때 발행기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액면방법, 할인방법 다 가능해요. 근데 마지막에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이게 틀렸죠. 무기명 증권을 때게 무자만 삭제하세요. 그래서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무기명 안 되고 기명증권만 된다. 이 기명증권으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법상 상환이 나오는 것들이 두 가지 있죠. 토지 상환 채권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 그래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 채권하고 주택법상 주택상환 사채 이것은 기명주권으로 발행합니다. 상환이 나면 기명주권.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발행 가능하고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죠. 이것하고 헷갈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치문 이 주택상환 사채의 상환기간이 있잖아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래서 주택상환 사채, 이 주택상환 사채의 상환기는 4년이 아니다. 3년이다. 이렇게 3년이 나와야 되죠. 5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번에서 알아둘 것은 이 발행자가 한국토지주동사 등록사업자인데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증을 받았을 때 한해서만 발행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동사는 보증 받지 않고 발행한다. 이거 아시고 2번 맞습니다. 기명주권 그리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생명 주소를 사천부에 기록하고 그리고 취득자 생명을 채권에 기록해야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고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했던 자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 자가 말소당했다 하더라도 등록 이미 발행했던 사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그 사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 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규정된 것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보충 중에 한다는 것. 적용 순서도 좀 생각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90번 주택법령상 규모별 건설비율과 사업계획 승인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왜 틀렸는가? 이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래 주택법상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그 승인 받은 부터 5년에 공사 시작해야 되죠. 이를 위반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고 5년. 다만 정당한 사유였으면 그 사유 종료된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하겠습니다. 특히 그 4번 보시면
국가 한국토지공사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는가? 국토교통부장이다. 그리고 바로 사업체가 국가 지방사업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공사업체의 경우는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 아까 국주공이 주택법상 무슨 리모델공사든 주택건설 사업을 하든 공사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허가 받은 거 보고 건축상 건축허가, 농지상 농지허가, 산지관리법상 산정허가를 다 받은 관자하죠. 맞고요. 그 다음에 91번 주택법상 내용인데 틀린 거 답은 4번입니다. 4번과 5번은 한 문구로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국유라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라죠. 이때 국가지자체는 그런 국공유를 매각하고 임대할 때 감정평가법을 통해서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해서 경쟁입찰로 바로 매각과 임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 있죠.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자체 얘네들 바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체,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체, 조합주택을 건설한다, 그에 따른 대를 조성하는 사업체가 그 토지를 매수 임차를 원하면 그네들한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랬다면 그네들 우선 매수 임차 받아갔다면 그날부터 2년에 그 사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안 들어가면 다시 팔았던 것은 국가가 뺏어갈 수 있어. 이거 환매할 수 있다. 빌려줘서 임대계약을 취소해서 다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40%가 틀렸고 50% 그래야 돼요. 그리고 5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은 한 문구로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택법상 수용을 할 수 있는 자를 5명이 아니라 바로 4명이만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주택법이요. 누가 무슨 사업할 때만 그게 아주 공익사업이어서 수용을 인정하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사업체 이런 공공사업체 4명이 국민주택 건설 사업한다. 그에 따른 대지 조성을 할 때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 수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수용하고 보수하려면 그에 따른 법이 필요하겠죠. 그 일반법이 공치법이기 때문에 공치법을 준해서 하면 돼요. 공치법에 대한 특례로서 이런 규정을 주택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 국지공인 4명 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 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공치법으로 가서 이 사업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신청해서 국토교통부장이 그래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수용 가능한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 맞다라고 사업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인정 받으면 그때 수용권도 발동되고 사업 착수권도 발동돼서 별도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을 필요 없이 사업계획서를 받은 관계에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고 수용을 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고요. 그때 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는 수용당한 자하고 그 수용을 하게 된 자가 협의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 신청했다가 재결 신청하죠.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은 사업 인정부터 1년 이내에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특례로서 그냥 그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다 뭐 2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1번과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 1번 맞습니다. 3번 이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15년에 사용검사를 해야 하고 특히 공동택의 경우는 한동 공사 끝나면 동별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시사용 신청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공동택은 그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는데요. 주택법상
주택 공급소 교란의 금지가 있죠.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해서 위반자가 됐다 그러면 그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죠. 그래서 2년 2천 할 때 이 일을 3.3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3.3. 그런데 그 위반된 행위로 인하여 얻었던 이익이 2천만 원 합시다. 2천만 원에 3배하면 6천만 원이죠. 이렇게 위반된 행위를 해가지고 얻었던 이익이 있었다. 그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면 3천만 원 벌금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인 6천만 원 상당한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해도 합당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거 꼭 알으시고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을 연결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이때 주택법상 상속하고 저당의 경우를 제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고 있는 증서지 이것들을 꼭 암기해야 되는데 입주자 저축증서 입주자 저축증서는 주택 상환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저축증서인 주택 청약 종합저축증서라든가 주택상환 사채라든가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지위라든가 저번 지위라든가 그다음에 시장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이런 증서 지위를 함부로 매매와 증여와 알선과 광고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죠. 다만 상속과 저당은 허용됩니다. 그 내용이 2번 나오죠. 그래서 2번하고 1번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나오죠.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체는 이 위반을 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을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할 수 있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체가 위반자에게 받았던 법정된 돈을 지급하면 사업체가 그 주택을 취득한주하고 그리고 입주자에게 돈 주고 퇴거도 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자에 대하여 바로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 자격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번 볼까요?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인데 오른그리게 되어 있죠.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이 주택법상 모 사업 주체가 10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하고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소유권 넘겨받아서 그 단지에 와서 살게 되는데요. 그네들 주택의 소유자가 되겠죠. 주택의 소유자가 1000명이 있다 합시다. 그 단지에. 근데 갑자기 그 주택단지 안에 정년에 누군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소유권 이등기를 해준 적이 없는데 무단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이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그 주택단지에 있는 땅을 찾았네요. 그랬다면 그 실소유자가 권리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계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매도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법에서. 이때 매도 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요. 첫째, 그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그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5 미만일 것, 즉 5%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에게 팔고 나가라라고 매도 청구를 하려면은 그자가 소유권의 해반합부터 이인의 매도 청구 사표시가 송달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 소유자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되니까 대표자를 선정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4분의 3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났다면 그 판결력은 아까 대표자 선정할 때 찬성 때 반대했던 주택 소유자 1000명에 똑같이 효력이 미친다는 것. 그리고 이 소송에 따라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그걸 팔고 나갔던 사업 측에 구성할 수 있다는 것, 주택 소유자들이.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할 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한다는 거. 이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고 한번 풀어볼까요? 옳은 건데요. 답은 2번입니다. 4번에 3 꼭 암기하시고 1번은 마지막에 공시지가가 틀렸죠.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 3번은 효력이 없고 할 때 없고가 아니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상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두 간대가 틀렸죠. 있고 있다로 쓰죠. 그 다음에 4번은 10이 아니라 5, 100분의 5 꼭 암기. 5번은 3년이 아니라 2년. 자, 94번 보겠는데 이 주택법령상 전매 제한 중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주택의 전매가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사유들이 있죠. 아닌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이 세대원이 엄마, 아빠, 딸, 아들로 됐다 합시다. 그때 바로 아빠 명의로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데 4명 중 누군가에게 지금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질병치료자, 취약자, 결혼 문제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 4명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갈 때 수도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체한테 동의 못 받아요. 수도권 외곽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동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는 안 되고요.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의 이렇게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허용되죠. 수도권으로 갈 때는 안 되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때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의 정의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틀렸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상소로 취득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때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겠다. 또 세대원 전원이 꼭 전원이 가야 돼요. 해외로 이주하겠다. 전원이 2년 이상 체류한다. 그때도 되고요. 이혼으로 그 주택을 배우자한테 준다. 그리고 일부를 배우자한테 증여한다. 그때는 가능합니다. 95번 이 주택법상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의 설명인데요. 매출친 일정 기간 동안으로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사업 추진은 주택건설 사업에 하여 건설된 주택명이 대지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인 그 주택 대지단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자금을 설정해서도 안 되고 매매 증여를 통해서 처분해서도 안 되죠. 이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번입니다. 그 사업체가 주택자인 경우를 빼고 나머지 사업체라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바로 그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지단 소유권을 이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다만 주택조합이 사업체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96번 이것은 농지법인데요. 농지법의 적용 대상 농지에서 죄되는 것. 그 말은 농지가 아닌가 찾아라 이겁니다. 1번 농지가 됩니다. 2번도 농지, 특히 2번에서 적용 목적으로 관상용 수목 그 묘목을 지배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적용용 수목과 그 묘목을 지배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적용 목적으로 식지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건 농지가 아니라는 것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계속적으로 농작물 경작을 이용해온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잡종기가 있다. 이 지목이 전도, 답도, 가수원도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 단연수 재배관이 계속적으로 3년 이상 했다 그러면 농지가 되죠. 다만 임야만 빼고요. 임야는 설령 그 재배관이 또 경작기간 3년 이상이라도 산지갑상 산지정 허가를 거치 않냐고 그렇게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가 아닙니다. 4번 농지고요. 5번은 농지가 아니죠.
초지법에 하여 조성된 토지, 농지 절대 아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로서 산지 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형생으로 수정하십시오. 오타 나왔는데 단형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절대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97번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5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다 농업인입니다. 5번은요. 100만 원이면 안 되고요. 120만 원 그래야 되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돼야 농업인으로 지위가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1번부터 이제 금방 5번을 수정해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가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농업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그와 같은데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면 농업이 된다는 거.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가축 한두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꿀벌을 10군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지 200점부터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그러면 그자는 농업이 될까 안 될까요? 농업이 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요건 다 충족할 필요 없고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가축 한도 사용하고 꿀벌 5군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중 100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농업일까 아닐까요? 농업입니다. 그래야 어느 하나 요건만 충족된다 그랬죠? 1년 중 며칠 이상만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이 된가? 90일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이해해 두시고요. 나머지 통과하겠습니다. 98번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요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누가 발급권자인가? 농지 수주관할 시군면장에다 꼭 알아두시고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2번이죠. A 농업법인 B 농업법이 있다. 흡사합병해서 농지를 합병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헷갈려서 안 된 것이 3번하고 5번이죠. 농지전용 허가 농정을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해 주죠. 5번 농업법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경영서 작성 첨부해서 농지점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등기해 주죠. 그래서 3번, 5번 농지증 발급을 합니다. 4번도 농지증 발급을 하고요. 1번도 마찬가지죠. 주말 점용로를 하고자 세돈 전합산 총면적 1000평부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은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등기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99번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어느 것인가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 그것도 한 개 딱 써놓으세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인데 7가지 중 6개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고 하나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경우만 취소해야 되냐? 거기 바로 답은 4번.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것다 포인트 잡아서 농지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들어갔는데 공사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지, 조업 정지해라고 명을 했어요. 근데 그 조치명을 위반하고 계속 지나면 2번 어긴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5번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있죠. 등록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받아갔으니 판명 났다. 그때는 그자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됩니다. 정비법상 시도세계 정비사업 전문가업자로 등록을 받아갈 때에 거짓 부정한 몸으로 등록을 받아왔으니 판명나면 시도사는 정비사업 전문가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죠. 근데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받아갈 때 거짓 부정으로 받아갔으니 판명났다 하려 또 취소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하실 때 이걸 받으시고 임의적입니다. 나머지 2번, 3번, 5번도 농지허가를 취소하실 때 임의적이다. 99-1번 보면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파트의 내용으로서 자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이 왜 틀렸는가? 이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 합법적으로 하게 될 때 원칙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외주로 단형생 식물 재비로 또 시설 농업을 하겠다. 그랬다면 그때는 5년 이상을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년이 아니라 만약 임대차 기간이 3년 이상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3년보다 작게 놨다 그러면 3년을 약정된 거 간주되죠. 또 아까 5년짜리 있었죠. 그게 바로 100번에 2번 지문 나옵니다. 100번에 2번 지문이 이번에 박혜정을 통해서 신설됐으니까 간신히 받으셔야 돼요. 100번에 지문 입어보면 농지 임차인이 단형생 식물 재비로 이용하는 토지, 농지 임차인이 단형 농작물로 재배시설로서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농지는 몇 년 이상 임대차 기간이 보장돼야 되는가? 5년 이상. 이것이 아니면 3년 이상이다 이겁니다. 다만 작용농지를 농림축산식물원이 인정하는 이무적차 임대가 이루어질 때는 8개월 이내로 임대하고 다시 해소하죠. 그게 1번 지문입니다. 99번엔 1-1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거 받으시고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2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단형성 식물 재배일 때는 5년. 실소농업도 5년. 그보다 더 작게 정했다면 3년 원으로 약정된 간주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 5번은 맞아요.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60세 이상이 되었고 농업 경영 5년 넘은 농지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3번 맞고 4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임대 농지 양수는 임대주를 승계하고 간주하죠. 5번 임대인은 자기에게 질병이 생겨서 또 징집 군대에 끌려가서 불가피하게 임대차를 하게 될 때는 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해도 합법적이죠. 임차인도 나 3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죠. 맞습니다. 100번 농지법상 내용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2개가 들어왔으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이 농지 소유자는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그때는 자기 농지를 위탁 경영도 할 수 있고요. 임대 무상 상대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월 이상 국외 해외여행이죠. 국외 여행을 간다면 위탁 경영도 돼요. 그리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자 요즘에 시골의 농지 소유자 중에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 중에는 젊은 여성도 많고 임신 중이다. 그러면 아이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신 중에 있다면 그 농지 소유자는 위탁 경영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또 아이를 낳았다. 분만 후 6개월 미만밖에 안 되면 몸조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은 바로 위탁 경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도 가능하다. 이번에 그게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꼭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 지문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꼭 알아두시고 3번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됐다. 아니할 때는 누가 야 너네들 임대차 계약은 종료해 라고 명할 수 있는가? 시장에서 구청장. 맞습니다. 시장에서 구청장이죠. 읍장면장은 농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없다는 거. 4번 자 이것도 중요한데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마지막에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죠. 어떠한 조치를 해놔야 되냐?
바로 임차인이 농지 수직에 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가서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확인 대장에다 기록해달라 해서 확인받고 해당 논을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생깁니다. 5번. 이 5번도 이번에 우리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꼭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시구 읍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입니다. 그때 발급 신청을 받았습니다. 들어왔던 서류 중에 농업 경영서가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또 서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농업 경영서라든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필요했던 서류들은 시구 읍면장께서 몇 년 동안 보관 조치를 해야 하는가, 보존 조치를 해야 하는가, 10년입니다. 5년간이 틀렸어요. 5년을 줘버리고 10년을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 수치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 5번 틀렸고요. 이 수치 꼭 출제가 될 겁니다. 100번의 지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은 체크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바로 100세 문제 총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20년도 10월 31일 날 토요일 시험을 보게 되죠. 그날 최선을 다하셔서 답을 콕콕 찍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활용점정하죠. 여러분들 꼭 활용점정해서 합격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